이리오너라 이리온. 우리 조촐하게 둘이서 오늘 좀 시장은 오늘 좀 올라와서 저야 기분이 좋은 날인데 그래도 뭐 차분하게 봐야겠죠. 전반적으로 좀 우리가 한 3주 전쯤이니까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하고 열자위를 좀 했을 때 수출주와 우리 신종호 팀장이 잘 본 것 같아요. IT 위주로 보자 했고 저는 좀 자동차 좀 확산까지 봤는데 좀 소재주까지도 보자는 입장이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저희가 결국 뭐 리서치 구조라는 게 그래도 포수 같은 존재가 이코노미스트인데 우리 최강영 이코노미스트 얘기랑 좀 얘기 많이 듣고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은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경제 방향성은 안 나쁘게 보고 있고요. 예. 내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얘기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지금이 유동성 장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올라오는 거 오케이인데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 있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죠. 인플레이션이겠지. 인플레이션 난다. 그거 아니면 유동성 이렇게까지 정부가 풀 수 있느냐.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또 질문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자산 가격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서 쓴 게 오만과 편견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목이 그 유명한 이 누구 소설이죠? 오만과 편견이? 이게 제인 오스틴. 예. 난 영화로만 보고 소설은 두꺼워서 못 읽겠더라고. 너무 두꺼워가지고. 제인 오스틴 소설이 사실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게 여성분들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여튼 그 남자가 네. 되게 싸가지 없고 재수없더라고. 영화에서 보니까. 그 영화 내용이 소설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오만과 편견인데 그 남자가 오만하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거기 여자 주인공이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만함이 줄어들고 편견을 줄였을 때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오만과 편견의 내용이에요. 너무 심오하듯이 보이는데. 저는 쓰다가 꽂혀가지고서 오만과 편견을 그냥 제목으로 낸 거고요. 그 밑에 부제를 생각하시면 돼요. 정책하고 유동성 그리고 자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오케이. 오늘 같은 날은 좀 차분하게 시장은 뭐 일단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그다음에 우리가 봤던 게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그리고 그죠. 그 내수주보다는 수출주 뭐 결국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뭐 포스코 뭐 이런 것들로 시장이 위를 열 것이다. 가 저희들 생각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환경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봤던 게 결국 이런 매크로 환경 이거 오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만과 편견 한번 시작하셔서 꾸준히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예. 뭐 일단은 뭐 오만이라는 게 자료는 이게 7월 28일 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정부의 오만함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특정 정부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정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그런 정책들을 내놓으면은 이 시장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토론토 G20 정상회의가 2010년에 있었던 회의거든요. 그렇죠. 이거 자체가 저는 정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고 9년에 좀 살아났습니다. 정책을 완화적으로 펼쳐가지고 2009년 3월에 이 글로벌리하게 확장 정책을 펴가지고 살아났던 건데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성장 친화적인 재정 건전화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장을 위한 정책 완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정 건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발표를 했던 게 토론토 G20 정상회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 대표적 삽질했던 그렇죠. 대표적 삽질이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10년, 11년, 12년 해가지고 경제가 계속 안 좋아졌었거든요. 유로존은 특히 되게 그나마 오바마 대통령이 이 당시에 우리는 이거 찬성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미국 정부였고요. 나머지 정부들은 전부 다 G20에서 이거에 찬성을 해가지고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금융위기가 끝난 이후에 2020년까지 저성장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었냐라는 게 여기에 시작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이 문제가 사람들도 정부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거에 있어 가지고 긴축적이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천천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인플레 우려를 한다는 거는 예. 인플레가 기대가 생기면 그 전에 연준이 어떤 조치를 취하면 그렇죠. 저희 구조적 저금 양력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할 것이다. 종말론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올해 3월에 유로존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안정성장 협약,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 중에 재정 정책이 GDP 대비해서 마이너스 3%는 안 된다, 이상은 안 된다라는 협약이 있는데 그거를 3월에 한시적으로 제한을 풀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경제 괜찮아지고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4분기쯤 되면은 이 제약 다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얘기들 많습니다. 도대체 허용할 수 있는 부채 수준은 GDP 대비해서 몇 그렇지. 퍼센트냐라는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차트를 좀 봐주시면 8페이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림 2번이에요. 이번엔 다르다라는 책 많이 보셨을 텐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로고프하고 라인하트가 쓴 책인데 그 사람들이 2010년에 썼던 논문이 Growth in a Time of Debit이라는 책인데 여기서 얘기한 거는 딴 건 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되게 이제 복잡하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건 국가의 부채라는 거는 임계점이 있다. 그래서 어느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성장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나온다라고서는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8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그 수준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90%라고서는 이제 논문에서 발표를 했던 거거든요. 90% 수준이라고 이게 그러면 그 로고프 말하는 건가요? 로고프하고 라인하트가 낸 논문이 90% 수준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전체적인 평균치로 봤을 때 그림 6번을 보시면 제일 편한데 이 회색이 로고프하고 라인하트가 쓴 거예요. 그래서 RR이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전체 평균치로 봤을 때 90% 이상 GDP 대비 부채가 늘어나면은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까지 빠졌다.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지? 책이 아니라 논문이에요. 그래? 예. 내가 머리가 기억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내가 이 책을 본 기억이 있는데 왜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나 했어요. 로고프하고 라인하트가 90%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90%가 크리티컬한 구간이다라고 많이들 인용을 하셨었어요. 그 공화당 의원 누구죠? 그분도 이제 폴 라이언도 그런 이걸로 인용을 했었고 그랬는데 그게 다음 해에 이제 논문이 나온 게 뭐였냐면 그 로고프하고 라인하트가 엑셀이나 이런 수식을 잘못 썼다라고 비판하는 나 그거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예. 문제 많다. 예. 근데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90%를 넘어선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2%의 안정적인 성장이 나온다라고서는 논문에 나왔던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2020년에 미국의 GDP 대비 부채 비중이 85%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에 거의 다다랐느냐 안 다다랐느냐 이 수준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다라고서는 논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라인하트하고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반박을 했던 게 우리가 실수한 건 인정한다. 하지만은 90%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숫자로 봤을 때 90에서 120%인 국가가 성장률이 2.4%입니다. 그다음에 120%를 넘어가면은 성장률이 1.6%인데 제가 보기에는 120% 넘어간 국가 찾아보시면은 정상적인 국가 중엔 일본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느냐? 미국이 GDP 대비해가지고 부채 비중을 적어도 100% 이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100% 이상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는 내년까지는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다. 보통 GDP 부채 비율이 90% 넘어가면 성장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그런 얘기들이 저는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많이 하는데 틀렸던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그 논문하고 그때 기억만 가지고 90% 얘기를 하시는 누가 거예요. 이 얘기가 앞에서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틀린 논문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 이거 잘 됐다. 이거는 기억을 해놨다가 내가. 그래서 120%까지 가더라도 2.2% 성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논문은 마이너스 0.2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유로존은 이거는 오늘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자세히 해줘도 돼요. 경제 사상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유로존은 일반적인 자본주의 경제가 아니라 질서자유주의라는 경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예요. 국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민간 경제가 지키도록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뭘로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왜 이탈리아 뉴스 보시면은 이탈리아가 재정 적자를 많이 하니까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이 특히 독일이 벌떼같이 가가지고 너네 그러면 안 된다라고 페널티를 주잖아요. 이게 유로존에서 얘기하는 질서 자유주의예요. 마이너스 3%를 정해놨으면 이걸 넘어가면은 어떤 독일만 그러잖아. 독일만 그러지 않아요? 나머지 나라들은 꼭 그걸 안 지키는 편이잖아. 그러니까 독일이 못마땅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북유럽하고 이제 서유럽, 동유럽 애들은 비판을 하고요. 동유럽은 뭐 이제 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남유럽 애들은 잘 못 지키는 거죠. 이거에 그렇죠. 대해서. 라틴 계열이랑 저먼 계열이랑 다른 거 아니야? 게르만족들이랑.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승기를 잡고 있는 게 독일이니까. 문제는 그게 문제고요. 프랑스에서 계속 좀 하지 말자 그러는데 그나마 뭐 3월에 조금 이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게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10페이지 봐주시면은 이겁니다. 이 그림 10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탈리아나 스페인 너네가 방만하게 국가를 운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그러니까 너네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로 드는 건 그리스 같은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완전히 분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림 10번 보실 때 스페인의 정부 부채가요, 2008년에 보시면은 GDP 대비 40%였어요. 그밖에 안 됐어요. 예, 독일보다 더 낮았어요. 항상 그 은행 불안하고. 예,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닌가? 은행이 불안한 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미국보다 4배 정도 됩니다. GDP 대비했을 때는. 근데 스페인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은행이 가지고 있는 디폴트 나는 자산들을 정부가 다 가져가 주니까 부채가 늘어난 거예요. 국가를 남미 방만한 쪽에 게 아니야. 디폴트가 많죠. 포지션이 오픈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은행의 문제지 국가를 방만하게 운영한 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건전하게 운영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은행이 망하면은 국가가 아예 망해버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행의 부채를 스페인이 다 떠안아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거에서 금융 스트레스 지수하고 그다음에 은행의 그 금리,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는 구간이라고 하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경제가 문제가 생길 구간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 같이 경제가 이 국가가 재정을 못 쓰면은 경제가 안 돌아가는 나라다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일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와 동시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독일에서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굳이 얘네들이 너네가 국가를 방만하게 운영했었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부도덕한 국가들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정성장협약이 왜 잘못된 거냐라는 말씀에는 MMT 개념이긴 한데 12페이지의 오른쪽 밑에 하나 봐주시면 돼요. 경상수지가 정상인 구간에서는요,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고 글로벌리하게 무역량이 괜찮은 구간은 이 12페이지에서 그림 17번 보시는 것처럼 쓸 수 있는 통화의 양이 요 삼각형 정도 수준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림 19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안정성장 협약을 쓰는 상태에서 만약에 경상수지가 적자로 가버리면은 요 조그만 삼각형밖에 못 쓰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근데 뭐 이건 너무 이걸 그림으로 보시면은 딱 이해가 오실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넣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 비율을 안 넓혀주면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 나왔던 거는 유로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 독일이 자꾸 이걸 안 해주니까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근데 요번에 독일에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난 이번에 되게 큰 모멘텀이 생겼다 보고 있거든 나는. 지금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 내려가는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유로화, 달러 인덱스 안에 유럽의 통화가 80% 정도, 75%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왜 도대체 유럽에 대해서 유로화가 그렇게 강세로 갈 수 있느냐라는 그림에서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연말쯤 되면은 기대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흥분했던 여름 장세 배경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유럽이 굉장히 어떤 되게 프레자일한 상황? 예. 깨지기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예,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기사회생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맞는 이거 것 같아요. 난 이거 딱 나오는 순간 야 이게 드디어 내가 생각하는 체감이 안 나오니까 매크로 보는 사람 나도 뭐 항상 제가 이제 나무를 중시하지만 이런 빅 이벤트가 나왔어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우리만 좀 흥분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예. 그때 좀 당신이랑 나는 막 흥분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버블을 고민하다라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체적인 얘기하고 동일한 건데 정부가 너무 이제 자기 생각만 밀고 나가기 때문에 균형 재정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생겨버리니까 이게 균형 재정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유럽이 난 절대 못한다 봤던 건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내가 갑자기 선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코너에 몰려서 한 건지 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유럽은 굉장히 결속력 있게 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그치.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고요. 재정 측면에서 본다면 야 유로화가 망가질 줄 알았는데 내심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였잖아. 옛날에 우리 같이 일했던 듣고 있나 정모군 우리한테 악재 가장 큰 악재로 말할 수 있는 게 결국 유로화 붕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거는 굿바이 된 거 아니야 그거는? 유로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괜찮은 그림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13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가 문제다라는 얘기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존 H. 코크레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1달러가 증가하면은 결국에는 민간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달러가 줄어드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써봤자 그 돈은 결국 민간의 돈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긴축론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14페이지에 그림 24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왜 MMT를 강조를 했었냐 자료를 내면서 그리고 올해도 왜 방송 한번 MMT 꼭 얘기를 하고 들어보세요. 있느냐. 이게 MMT를 다시 설명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작년이었나 이거 우리가 자료 쓰고 작년 말입니다. 꼭 들어보시면 이해도가 오실 거예요. 지금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돈이 한 푼도 안 늘어나는 상황에서 돈이 고정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돈을 가져가면은 당연히 민간에 돈이 없죠. 그런데 MMT 개념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통화 정책을 쓰고 있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돈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없던 돈이 늘어나는 거를 정부가 쓰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민간에서 돈을 가져올 이유 자체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긴축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균형 재정을 워낙에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전체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에서 마이너스 개념을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마이너스로 들어갔으니까 재정 적자가 마이너스를 쓰는 거는 민간의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개념에서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항상 증거로 말씀드리는 게 16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하던 모든 돈에 대한 개념,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한 개념, 이제는 바꾸셔야 된다. 오죽하면은 민식회가 쓴 책 자체가 통화 정책에 대한 개념 자체를 바꿔놨습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도 예전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림 28하고 29예요. 되게 쉬운 건데 28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통화량 가지고 경제 조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29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자율로 경제 조절하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든 말든지 간에 그거를 가지고서는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통화량이 늘어난 상태가 나쁘다라는 말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다라는 게 이제는 현대 경제에서는 생각보다는 틀린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우리는 고용을 안정화시키고 물가를 잡는 게 일이었는데 인플레이션 파이터였는데 그냥 변한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변했습니다. 교과서들도 최근 나온 거 제가 우리나라 교과서인데 그때 우영연구원한테도 소개했었는데 그 비정통적 통화 정책까지 챕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상세하게 해놨는데 이게 점점 이게 진화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정책들이 이 17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지나갈게.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이게 너무 필요한 것만 넣어야지 하니까는 생각했던 걸 빼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세 가지 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글로벌의 세계화 추세하고요. 세계화가 잘 되냐 아니면 이제는 고립주의로 가느냐라는 추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는 게 언택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언택트 경제. 그러니까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각광을 받는 경제적인 부분.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인구 고령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얘기가 한 4, 5년 지속되었던 그렇죠. 얘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플레이션을 디플레이션으로 바꾸는 요소들입니다. 세계 전부 다. 왜냐하면은 고령화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요. 왜냐하면 수요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일본화에 대한 의미로 또 해석되죠. 그렇죠. 거기다가 세계화라는 거는 지금 갑자기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무역량 각국의 무역이 된다라는 얘기는 비용 측면에서 경쟁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비용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이 되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언택트라는 거는 결국에는 4차 산업이고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것들 왜 그런 자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아마존이 점점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그 세 가지를 다 합쳐 보시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라는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여튼 금가격 상승 배경 중에 하나가 결국 인플레에 대한 방어다. 그죠. 그거는 또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리긴 할 거예요. 예. 일단은 18페이지 보시면요. 이거 5만에 들어가도 되는 내용이긴 한데 편견 쪽이 내용이 너무 적어서 이쪽으로 뺐어요. 근데 재정 정책을 보셨을 때 분명히 얘기 나올 거예요. 아,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줄여야 된다. 근데 31하고 32 봐주시면은 거의 카운터파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실 때 재정 수지 중에서 재정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오른쪽 파트를 보시면요. 성장률이 늘어나면은 이자 비용하고 계산을 했을 때 재정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예전에 2012년 13년에 월 봤을 때 재정 적자 확대 늘어날 수 있다, 부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면서 폴크루먼의 자료를 많이 인용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GDP 분의 부채, GDP 분의 재정 적자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낮추면 되지. 뭐. 그죠. 그러니까 GDP를 높이면은 그러니까 예, 부채 비율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19페이지에 33페이지, 33, 34번은 뭐냐면 제가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재정수지 말고 일반 재정수지로 계산을 했을 때 마이너스 R 그러니까 성장률 플러스 인플레이션율에다가 전 기수의 부채 증가 부채를 곱하면은 재정수지의 제약 요건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경제 이론상의 문제이긴 한데 그거를 그려봤을 때 현재 수준에서 재정수지보다 조금 더 높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격차를 그려봤을 때 아직 연간 성장률이 안 나왔잖아요. 연간 성장률 그다음에 올해의 인플레이션율이나 아니면은 부채 상황을 계산을 했을 때 그림 34번. 그러니까 제약 조건하고 재정 수지의 격차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2009년 상황 우리가 겪었던 상황보다는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때보다 재정 여건이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때는 은행이 다 무너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라가 봤자였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근데 지금은 코로나만 해결된다라고 그러면 경제 성장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코로나가 해결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삶, 같이 살아가는 삶이 돼도 문제는 YOY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계산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는 우려하실 만한 문제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림 39하고 40인데 초과 유동성은 사실 이거는 손으로 계산하는 거고 유동성 갭률은 마셜 K인데 이거 어떻게 둘 다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는 건데 혹시 궁금하시면은 댓글에 질문하시면은 말씀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실물 경제하고 대비했을 때 유동성이 지금 얼마나 더 많이 풀려 있느냐라는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과거의 금융위기 수준보다는 못한 수준이다. 지금 풀려 있는 유동성이 첫 번째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인플레이션의 지금 상황에서는 생각보다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이 유동성들이 들어가는 그림에서 봤을 때 21페이지의 그림 41인데 S&P로는 많이 들어갔어요. 주가는 확실히 상승을 했는데 그림 43하고 44 보시는 것처럼
통화량 대비했을 때는 소매 판매나 아니면 주택 가격 쪽으로는 아직 유동성이 안 들어간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동성이 만약에 풀려가지고 들어가려면은 인플레이션이 나오려면 소매 판매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매 판매로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아직 시작도 안 이런 인플레가 아니라 네. 디맨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코스트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 있지 않나. PPI가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그런 말들 하길래. 차라리 PPI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주면 그거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선 경제에 좋은 그림입니다. 최근에 예. 유가도 좀 반등했지만 농산물도 좀 움직이고 하니까 또 일부에서 좀 안 좋아.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의견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코스트에 대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을 때 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유가 반등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품 가격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급반등을 했던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식량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급반등을 했던 문제가 있는데 과거 경기 좋을 때 추세하고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 유가하고 식료품 가격 엄청 낮아요. YOY로만 계산을 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그때 수준 지금 유가를 생각해 보세요. 유가가 40불 이 정도인데 40불이 높은 수준이라고 여기서 만약에 YOY로 2배가 늘어난다라고 해서 80불이 된다라고 해서 그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오히려 한 5, 60불 수준까지는 올라가 주는 게 경기에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는 거라서 아직은 코스트 생각하실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가는 올랐지만 여하튼 소매 판매나 이런 거 보면은 그죠. 인플레 가능성이 낮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돈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조정을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로 들어갔던 유동성이 빠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조정이 경기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센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유동성들은 주택하고 소매 판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조정 나온 다음에 주가는 그 소매 판매 주택 가격 올라가는 것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는 주보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림 45 보시는 것처럼 유동성 장세 얘기 많이 하시지만 절대 경제 좋아지는 모습 안 나오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경제 좋아지는 거 보고서는 같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놀란 게 중국의 GDP가 물론 뭐 4자 얘기한 사람까지 있었지만 그 정도 나오면 잘 나온 건데 너무 일단 그때 이후에도 상당히 시장에 동인을 줬다 보고 있는데 굉장히 평가가 인색한 것 같아서 그때도 평가가 많이 인색하고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주가 올라간 거 보면은 종목 주가들 개별 종목도 그렇지만은 야 이거 차트로 보면은 도저히 못 사겠다라는 생각들 할 때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난 사기 부담스러우니까 조정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최근에 채권 시장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GDP 우리나라 이번에 GDP 나온 거 보고서 뭐 화들짝 하는 분위기로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주식쟁이여서 그런지 좀 채권 쪽에 랠리가 좀 있어. 근데 뭐 박스권인 것 같은데 금리도. 박스권이에요. 금리 박스권이에요. 랠리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기는 나도 랠리라고 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박스 그냥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그런 말씀? 왜 뭐.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왔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전자산으로 가는 분위기가 나왔는데 달러가 이렇게 빠진 데는 그건 웃기는 얘기긴 한데 뭐 어쨌든 거기에 더해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채권 쪽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으면은 요즘에 약간 그런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미국 쪽에 고용 지표가 조금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쵸. FOMC에서 이제 오늘 내일이잖아요. 오늘 내일인데 FOMC에서 고용 지표 때문에 연말에 펼치려고 했던 정책을 조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게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채권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재밌는 그림 나오는 게 유동성 갭률은 이제는 24페이지에 그림 47 보시는 것처럼 이게 생각보다 재밌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유동성 갭률하고 CPI는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유동성 갭률은 초과 유동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땐 비슷해야 되는데 시장에 풀린 유동성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움직이는 건데 이제 요즘에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다는 얘기는 유동성이 많이 풀리더라도 그걸 따라 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나는 환경이 아니다. 돈이 안 도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돈 들고 있는 거지 뭐. 돈을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돈을 들고 있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이제 돈을 쓰는 곳을 따라 가지고서는 물가가 안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이 그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뒤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25페이지에 봐주시면은 금 가격
사상 최고치 뚫었잖아요. 48에서 48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금은 최진영 연구원도 그렇고 뭐 신중호 연구원이나 저나 동일하게 금 사야 된다라고 얘기한 지는 좀 됐고요.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오케이인데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나 아니면은 뭐 물가 상승,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반작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 매크로 베이스로만 보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림 50하고 그림 51 한번 봐주시면요.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간다. 그림 51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1년 페드에서 물가 전망한 거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림 50번 보시는 것처럼 최근 한 3달로 보면은 맞는구나 하고서는 요것만 잘라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18년 9월부터인데 2018년 9월부터 정확하게 미시건대에서 얘기하는 1년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추세적으로. 근데 이거 금 가격 올라간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2018년 9월부터 떨어지면서 반대급부로 나온 게 뭐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반대로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죠. 실질 금리를 보시는 거는 당연한데 그냥 금리로 봤을 때 돈을 빌려가지고 금을 샀을 때의 기회비용이 계속 떨어져 내려갔다라는 소리거든요. 반대급부로 보셨을 때는 이제는 물가나 아니면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금 사놓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채권은 이자가 생기지만 금은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폐라는 개념을 봤을 때 채권을 사는 게 맞는 거지. 채권을 사는 게 맞는데 이제는 이자 감당하겠다.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달러 많이 떨어지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위안화가 그러니까 위안화 강세로 갈 것 같은 구간에서는 보통 생각보다 통화 정책의 흐름이 변화할 것 같다라고는 생각들이 많이 드시면은 금을 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는 최근 경향인데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그 싫어하시는 분들 빼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금 비슷한 화폐구나라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금 가격을 금 투자를 하실 때 같이 보셔도 나쁘진 않아요. 비트코인을 사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금 가격을 보실 때는 같이 참고할 수 있는 가격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한국 정부에 대한 얘기인데 28페이지에 표 4번 봐주시면요. 말을 좀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랑 둘이서 할 때처럼.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표 4번에 보시는 것처럼 요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우리나라는 재밌는 게 거주주택의 전세 보증금이라는 항목이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산 중에서. 그쵸. 거기에 더해가지고 기타라는 거에 임차비가 포함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임차비 항목이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높은 거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거주주택하고 거주주택 외 부동산을 합쳐보시면은 다른 나라들보다 1등입니다. 한국이. 자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얘기가 뭐로 연결이 되냐면요. 뭐 이 얘기 길게는 안 드리고요. 제가 재밌는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30페이지에 그 표 5번 봐주시면요. 뭐 짧기는 해요. 시간이 2013년까지긴 한데 제가 이거 돌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외환위기 이후를 봐주시면은 이 H라는 게 하우스 집 가격에 연동된 거거든요. 리그레션 돌린 거야? 예. 이거 제가 돌린 건 아니고요. 이제 논문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0.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집 가격이 10%가 올라가면은 민간 소비가 3%가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집 가격이 우리나라에서는 뒤는 제가 돌려봐야지 알겠지만 98년부터 2013년까지의 경향으로 봤을 때는 집 가격이 올라가면은 소비가 줄어듭니다. 자산효과가 없나 우리나라는? 이런 그림이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집 가격 지금 엄청 올랐잖아요. 주가도 꽤 올라간 상황이고 근데 내수가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대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월세도 생각보다는 이제 연동을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집 가격이 올라가면은 전세 가격하고 월세가 올라갑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그림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대출이 늘어나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면은 대출이 늘어나면 민간 소비가 줄어드는 거 당연한 그림이고요. 전세 가격 올라가도 민간 소비는 줄어들고 월세가 늘어나도 민간 소비는 줄어들어요. 이 그림으로 보시면은 결국엔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주택을 안 가진 일반적인 민간인들한테는
소비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정책 중에서 저는 제일 우려스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33페이지입니다. 58 그림 58이 뭐냐면 미저리 인덱스라는 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데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율을 더한 개념이잖아요. 저는 59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통지수라고도 번역을 하니까 우리나라 민간의 고통을 보려면은 주택 임대 금액의 상승률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상승률을 봤을 때 2019년 말부터 이 고통이 엄청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림 61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문재인 대통령 집권하신 다음에 집값은 올라갔지만 생각보다 임대료는 안 올라갔어요. 임대료는 계속 빠지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내수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정책들이었다라고서는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2019년부터 주택가격에 대한 정책이 임대차 보호법이나 이런 쪽으로 강력하게 넓혀지다 보니까는 임대료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전셋값이나 월세 같은 거 보시면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심각하죠. 그거 조심하셔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수 확대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저는 요번에 그린 뉴딜 정책이나 뭐 디지털 뉴딜 같은 정책, 그다음에 뭐 이 전에 나왔던 돈 주는 그런 정책들 있잖아요. 재난지원금 같은 정책들. 저는 굉장히 정부의 태도가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전체 정책 중에서, 성장 쪽으로 정책을, 이런 정책들도 조금 더 초점을 많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료가 올라가는 정책에 대해서는 내수를 확대시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은 저는 잉여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낮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유로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표 하나만 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볼 수 있는 지표로 보고 싶다. 블룸버그 같은 거 없더라도 그러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이탈리아하고 독일의 10년물 금리 차이를 보시는 게 제일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나도 동일하게 동의하는 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본다면은 위험자산 선호? 그죠. 이 스프레드가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 독일과 이탈리아 스프레드가. 그렇죠. 이게 아까 왜 2010년부터 긴축 정책 나오기 시작하고 뭐 피그 사태 나오고 문제 생겼잖아요. 그림 63 보시면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때가 위기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면서부터는 그나마 안정이 됐던 건데 최근에는 줄어드는 걸 넘어서 가지고 이탈리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확실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유로화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긴축이라는 책이 있는데 보시면은 뭐 재미로 읽어보시면 되는데 좀 누가 쓴 거죠? 그 누구였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재미는 있어요. 책은. 근데 두껍고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안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예. 근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에서 독일이 항상 얘기하는 긴축에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독일 사람들은 자기 긴축만 해가지고 경기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수출하는 거는 사람들이 다 누군가는 사줄 거다라고 믿는 것 같다. 유럽은 진짜 이례적으로 유로존 내부 국가들의 수출입이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러면은 독일이 올라가기 위해서도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내수를 소비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독일의 입장에서도 이탈리아가 좋아지는 게 결국엔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그림에서 봤을 때 이 그림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연말에 갔을 때 3분기 말에서 4분기 경에 안정성장 협약 제약을 푼 거를 조금 더 연장한다거나 아니면은 영구화 시킨다라는 거, 아니면 유로본드 얘기가 나오든지 유로화를 다른 국가별 지방 중앙 정부에서 조금 할 수 있다. 재정 통합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유로화 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솔직히 이 자료를 너무 필요한 것만 넣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가지고 자료가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그런 우려 요인들이 지금 당장 고민할 이슈는 아니다.
이런 얘기 아닌가? 그 얘기가 이제 처음에 인사말 보시면 모든 것에는 마지막이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유동성도 마지막이 있을 거고 주가 상승도 마지막이 있을 거고 재정 결국에는 정책도 한계에 올 거고. 한계 올 겁니다. 근데 그게 내년까지는 될 가능성이 너무 낮아요. 모든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마지막을 2년 후에 있을 마지막을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케이.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죠? 그 되게 인기 좋았던 영화 뭐였지? 빅쇼만. 빅숏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빅숏을 치면서 위너는 있었지만 몇 년을 고생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택하느니 저는 그 버블을 먹으러 가는 게 예, 더 지금은 적절한 선택이 아닐까. 버블은 결국은 언제 돈이 돌면서 나오거든요. 예. 돈이 아직 크게 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내가 지금 이가 아파가지고 발음이 더 새는데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지금 당장 너무나 지나친 비관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슈를 다 잠재웠던 그런 시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래서 네. 올 겨울 지나고 나 내년이 되면 조금씩 코로나가 우리 단어 속에서 조금씩 줄어들 거고 예. 그때 되면 아마 상당히 이 풀린 돈의 힘이 위력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다면 시장은 일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러 여진들을 다 좀 길게 보고 접근하신다면 여전히 수익의 기회가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생각은 어때? 뭐 저도 동일합니다.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이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게 보시고 투자하는 게 더 많이 먹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중호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대형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조정이 이렇게 크리티컬한 조정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신유호 팀장 거를 녹음을 해야 되는데 할 시간이 없네. 하여튼 최강영 이코노미스트 거라도 빨리 녹음했으니까 보시면서 좀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와 함께 고민을 나눴으면 합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온.